안녕하십니까. 다크라이프 이작가 TV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11월 25일입니다. 오늘자 한국일보 기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자 한국일보 이 시간에 일면의 기사는 국민연금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환율이 많이 올랐죠. 1달러에 1475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 11월 25일 19시 24분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할 제품은 바로 이 제품입니다. 전화기 옆에 있으니까 상당히 작아 보이죠? 1996년도에 개발된 주식회사 MI텔에서 내놓은 신세사이즈드 와이드 어필이라는 광역 무선 호출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홀스터에 이렇게 넣어서 허리에 차고 다닐 수 있게 한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일단 날짜는 확인했으니까 전화기는 좀 빼놓고요.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1995년부터 96년까지 개발 기간이 약 한 1년 정도 걸쳐서 개발된 제품인데요. 광역 무선 호출기로 PLL을 이용해서 전국의 서비스 주파수들을 PLL로 주파수를 세팅해 가면서 어느 지역에서든 서비스가 가능했던 그런 무선 호출기가 되겠습니다. 전원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구하려고 전국 중고샵을 다 조사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4만원을 주고 구입한 건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진동하는 거 보셨죠? 그래서 바이브레이션까지 확인하고 부저 그 소리까지 확인하면서 초기 기동 잘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지역이 막 왔다 갔다 하죠. 지역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토 모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이 자동으로 이제 주파수를 변경해 가면서 그 가장 전파 강도가 센 그런 지역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메뉴를 이제 잠깐 소개를 해 드릴게요. 왼쪽 키를 누르면 누가 나를 호출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 수신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노 페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키를 잠깐 누르면 묵음 모드, 비프 모드, 멜로디 모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알람 기능도 온 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 온오프도 온 시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기능 설정을 마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메뉴로 들어가려면 조금 더 오래 눌러야 됩니다. 그러면 지역도 수동으로 이렇게 맞출 수 있습니다.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멜로디, 제가 자랑하고 싶은 건 이제 멜로디인데요. 멜로디도 한번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요. 좀 길게 눌러서 2차 메뉴 모드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멜로디 선택해 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멜로디는 4번입니다. 이렇게 멜로디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제가 이제 켠지 2분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6년 만에 동작되는 광역 무선 호출기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개발 뒷이야기도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크라이프 이작가 TV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MP300 작동 영상을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는데요. 제가 삼성전자를 퇴직을 하고 어떠한 일을 했는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1994년도 봄쯤에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 그 사무실을 만들어서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저의 책상을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1994년 1월부터 수원 정자동 시장통에 조금 그 허름한 1층 빈 상가를 잠시 사무실로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조그만한 책상, 컴퓨터, 또 작은 냉장고 등을 구입하면서 최소한 경비로 잠깐 일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 이제 제가 한 번도 배워보지 못했던 무선 호출기 기본 프로토콜인 폭사 코드를 처음부터 이제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주로 배웠던 8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 G80 외에 세상에 4비트 프로세서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 이제 4비트 이제 조금 저사양인 4비트 프로세서도 공부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5월에 그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로 이사를 했는데, 이때는 이제 제가 그 당시에 그 무선 호출기 시장에서 그 주요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는 스탠더드텔레콤, 텔신전자, 삼성전자, 모토로라 등의 이제 회사에서 어떤 제품을 내놨는지 좀 공부 좀 했었고, 또 무선 호출기 시장을 좀 분석을 했습니다. 이참에 그 회사에서는 그 무선 호출기를 만들자라고 이제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저는 LCD 설계와 소프트웨어를 담당을 하게 되었죠. 이 사진 백그라운드를 보니까 94년 6월 9일 날 찍은 거네요. 첫 번째 무선 호출기 디자인은 요거였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직사각형 무선 호출기가 대세였죠. 그런데 이 디자인으로서는 시장성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그 경영진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상품은 거의 다 만들었는데 포기를 했어요. 여긴 버튼 3개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제 소프트웨어 코드도 버튼 3개의 코드로 소프트웨어를 만들다가 버튼 2개로 다시 이제 변경을 하게 됐는데, 아무튼 이 첫 번째 프로토타입을 포기를 하는 바람에 회사로서는 조금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프로젝트는 새롭게 무선 호출 사업자에서 012, 015에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었던 광역 무선 호출기를 개발하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 광역 무선 호출기를 개발할 때 하드웨어를 담당했던 분과 디자인을 담당했던 분이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디자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와이드 어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호출기는 정사각형으로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또 매우 작았어요. 그래서 안테나가 여기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안테나를 이렇게 꺾어서 넣었거든요. 보통은 안테나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이런 길이가 무선 이제 호출기에서 사용하는 그런 주파수의 파장에 맞게끔 안테나를 설계를 하게 되는데, 이걸 줄여 놓으니까 안테나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 엔지니어 분께서 이렇게 안테나를 꺾어서 설계를 하는 그런 묘수를 사용을 했고요. 또 LNA Low Noise Amplifier라고 하죠. 수신 회로의 최적화로 당시 이제 수신 성능은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삐삐음도 단순히 삐삐삐삐 하는 기계음이 아니라 동의를 집어넣었죠. 그리고 LCD도 최대한 미적으로 디자인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답니다. 이게 지금 이제 LCD 디자인한 도면을 이제 여러분들께 바탕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1995년도 12월 13일 날 디자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용될 프로세서는 고민 끝에 히타치사의 HD40489라는 프로세서를 사용을
하기로 했고요. 그 당시 이제 구매 타진을 위해서 업체를 방문을 해야 했는데 신생업체라 히타치 본사에는 못 들어갔어요. 대기업만 히타치 본사에서 물건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타치 밑에 있는 소규모의 대리점으로 방문을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하스라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신생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용할 HD404829를 이제 우리는 쓰기로 했으니 이걸 공급을 해달라라고 했는데 가격을 4.5달러, 4.2였나 4.5였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아주 거만하게요. 너희가 얼마나 쓴다고 가격을 깎아달라고 하느냐. 처음에 4.5달러 사가라. 뭐 이런 자세였었죠. 그런데 이제 1년 뒤에 사실은 전세가 역전이 된 거죠. 반 깎아줄 테니까 우리 거 써줘. 이제 이렇게 이제 입장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세서의 기술 지원은 히타치 본사의 엔지니어가 해주었어요. 여동준 씨의 도움을 크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동준 씨의 품성이 또 성격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제가 같이 일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결국 나중에는 함께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LCD를 설계할 때 예전에 제가 삼성에서 SH100 키패드 보드를 아트워크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는 사실 스루홀이 있는 그 양면 배선이었는데 이 유리로 된 이 LCD는 스루홀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요즘이야 뭐 그 TSV라고 해서 스루 실리콘 비아라고 해서 실리콘도 막 뚫고 비아홀을 내지만 이 유리에는 구멍을 뚫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단선 배선을 했었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저는 아주 엉망으로 해갔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 당시 나고야에 있었던 앱손 디스플레이 회사가 거기에 이제 기술 엔지니어죠. 제가 만들어낸 오류를 다 교정을 하고 실수를 만회를 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마웠고요. 그렇게 해서 앱손에서 이 LCD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최선을 다해서 저에게 협조를 좀 해주신 이 박등균 씨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다는 그런 말씀 전합니다. 박등균 씨가 이 영상을 볼 리는 만무하겠지만 나름대로 감사함을 전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이 그림을 왜 넣었냐면요. 사실 이 세그먼트 디자인 하는 게 이게 쉬워 보이지만 쉬운 게 아닙니다. LCD의 두께를 결정해야 됐고 또 이 세그먼트가 얼마만큼 기울어지게 디자인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각도로 세그먼트를 잘라내느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곡선이 있잖아요. 어떠한 곡선으로, 그러니까 반지름 얼마짜리 곡선으로 이 세그먼트를 만들어내느냐 하는 이런 팩터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세그먼트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LCD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 이제 제가 어렵게 구한 소스 코드인데요. 이게 지금 3.5인치 플로피 디스크에 있는 거를 간신히 찾아서 또 3.5인치 플로피 디스크가 연결이 되는 아주 올드 컴퓨터 노트북에 연결을 해서 살려낸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보시면 1994년 9월 22일 이제 그 첫 번째 회로도 나온 것대로 프로그램을 게시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있어요. 11월 14일 날 change key from 3 keys to 2 keys라고 돼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쯤 그 첫 번째 프로토타입이 드롭이 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디자인은 키가 3개였는데 두 번째 디자인은 키가 2개로 바뀌면서 메뉴 사용하는 게 많이 복잡해졌어요. 디자인적으로는 간단했지만 사실 2개의 키로 모든 기능을 구현한다라는 것이 좀 쉽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 기록이 여기 보여져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개발했는지에 대한 과정을 제가 일일이 다 기록을 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레디오텍, MI텔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뭐 이름을 제가 좀 지웠습니다. 공개를 제가 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이름을 지웠고요. 여기 이제 제 이름이 있고, 그다음에 디자인은 이제 클립이라는 데서 했고요. 그다음에 기구는 메카트로라는 데서 했습니다. 뭐 여기 보시면 HD 407 4829 썼고, 디코더 이렇게 썼고요. 또 PLL 이렇게 썼고, IF 복조 회로 31145 이렇게 썼고, 또 여기 하드웨어에 대한 또 에뮬레이트에 대한 정보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스타팅이 여긴 9월 22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5월 1일 날 시작됐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델 체인지가 여기 이제 9월 1일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 11월 달 이제 모델이 바뀌면서 디자인이 확정이 되면서 요때에 이제 2키로 바뀌었다라고 이제 기억을 되살려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이 끝난 게 95년 2월 달 이제 프로그램이 1차적으로 끝났다라는 거죠. 이 이후로 버그가 무지무지 나왔죠. 실제 시판된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96년도였던 것 같은데요. 95년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버그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성공적으로 개발이 완료되어서 이제 데모가 가능했는데 공급을 타진하기 위해서 방문했었던 한국 아마 구로동이었던 거를 기억을 해요. 한국이동통신을 찾아갔는데 이미 다른 회사와 공동 개발 및 독점 공급 계약을 했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제품이 이제 좋아 보였지만 구매를 할 수가 없다. 사실상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실망을 하고 이제 회사로 돌아와서 또 다른 이제 판매 루트인 제2무선호출사업자 연합회에 찾아갔었죠. 우리 제품을 보여주었는데 그 당시 이제 들어보지도 못한 신생업체의 갑작스러운 공급 제한은 바로 또 거절되었어요. 이 두 그룹이 아니면 이 제품을 팔 데가 없어요. 굉장히 비상 상황이죠. 어떻게 이 진입장벽, 즉 허들을 넘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또 한 번의 이제 은인의 도움을 받게 됐는데요. 이 전날 만났던 제2무선호출사업자 연합회에 바로 거절했던 그분을 다시 찾아가서 그냥 뭐 다짜고짜 선배님 안녕하세요 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이런저런 대화 중에 그분이 다행스럽게도 저와 같은 학교, 같은 학과 입학 1년 선배이자 졸업 후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병역 특례를 받았고 그분은 군필이었기 때문에 입학은 저보다 1년 먼저 했지만 졸업은 저보다 2년 뒤에 하게 되죠. 후배인 제가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다른 타사 제품과 정당하게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그 선배 말씀하시기를 만일 타사 제품과 정당하게 비교했을 때 성능이 좋다면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한 발짝 물러나섰습니다. 그 이후에 엄중하게 이제 타사 제품과 비교 성능 테스트를 했는데 당연히 이 와이드 어필이 성능이 우수했고요. 비로소 이제 좀 긍정적으로 015 무선호출 연합회에 이제 납품의 가능성이 열린 거죠. 이때 이제 저를 도와주셨던 분이 이제 이분이신데요. 2025년 11월 7일 안양의 한 중국 요리집에서 이 선배님께서 이제 제게 식사를 사주시는 모습입니다. 이분이 이제 김석호 선배이신데요. 아직까지도 SNS로 소통을 하고 있는 사이입니다. 제품은 성공적으로 납품이 되어서 판매되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1990년대 광역 무선 호출기 시장을 선도했었다라고 이제 AI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시장에서 버그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비상이었죠. 전국을 돌면서 그 히다치 MPU를 교체를 해주었고요. 어떤 때는 또 재작업도 했고, 어떤 때는 이 필름을 재프로그래밍해서 또 응급 조치를 한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회사원 모두가 합심해서 슬기롭게 시장의 문제를 해결했고요. 저는 많이 미안했죠. 소프트웨어에는 늘 버그가 있는데 신생 업체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제가 좀 더 신중하게 설계를 했고 또 검증을 했었어야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버그를 내면 사람들이 임원뿐만이 아니라 직원들이 전부 저 이사님, 저 상무님 또 버그를 냈네 하고 자꾸 이제 그 좀 걱정 반 또는 뭐라 그럴까요? 왜 그런 버그를 냈어요? 라고 하는 그런 질책 반 이런 표정들이 제 나름대로 감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둘까 하는 그런 직전까지도 갔었는데 여기서 판을 깨면 안 되지 하는 생각으로 잘 이겨냈고요. 그 시절에 저는 이제 가끔 거창의 산을 보러 가기도 했고 가야산의 해인사 장경각에 가서 마음을 풀기도 하곤 했었답니다. 제가 근무할 당시 아파트형 공장에서 이렇게 근무를 했었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담배를 두 보루나 갖다 놓고 피웠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2000년에 담배를 끊었는데요. 이 당시는 이렇게 담배를 피우면서 일할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잠시 이제 하나의 이슈를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회사의 이제 와이드 어필이 베스트셀러가 될 무렵에 특허 침해 소송을 받게 되었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구현 기술이 틀렸습니다. 그 회사의 구현 기술과 저희 회사의 구현 기술은 전적으로 틀렸고요. 또 지금은 돌아가셨죠. 코로나 후유증으로 돌아가신 이 백신남 변리사께서 정말 물심양면으로 저희 회사를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이분과 그 3년 만에 특허 문제를 해결했죠. 대전 특허법원을 함께 변론을 위해서 출장을 엄청나게 많이 다녔습니다. 한 번은 판사가 소스 리스트를 다 달라라고 했는데 당연히 다르죠. 사용한 MPU가 달랐기 때문에 프린트된 프로그램 리스트가 처음부터 끝까지 100% 달랐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판사의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침해나 복제라고 판단할 수 없었을 거고요. 그래서 이 특허 소송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회사하고 분쟁이 있었는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진 않겠고요. 이런 일도 있었다라는 거 기록으로 그냥 남겨놓습니다. 이어서 개발했던 게 이제 CT2입니다. 또다시 이제 맨땅에 헤딩을 한 거죠. 저 이 CT2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했고요. 또 이때 사용했던 칩이 SGS 톰슨사의 ST5095였는데 당시 에로사에서 제공을 했고 이 에로사의 이사님 대표가 되신 분이 그 모토로라에서 그 충전용 마이크를 공급을 해주신 그 분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과 같이 프랑스에 출장을 가가지고 그 여러 가지 칩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당시 SGS 톰슨사의 직원들의 도움으로 프렌치 텔레콤과 CT2 프로토콜을 필드에서 사실 모니터링, 해킹은 아니고요. 모니터링 하면서 프로그램의 프로토콜을 검증을 했었죠. 이 분은 그 당시 이제 제가 그 잘못 주문했던 그 비린 피자를 제가 못 먹으니까 자신이 주문했던 피자랑 이렇게 바꿔서 제가 굶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던 분이시고요. 가끔 연락하고 지냅니다. 이 CT2는 정말 힘들었어요. 실제 코어를 놓치는 경우가 0.01% 빈도로 발생을 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먹스 1.2라는 프로토콜 이야기만 들으면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죠. 지금까지 개발하면서 가장 힘들게 고생했던 것이 휴대폰도 아니고 이 CT2였습니다. 자, 오랜 시간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음에는 당시 이제 세계 최경량 79g PCS 휴대폰을 개발을 했는데 그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오랜 시간 시청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크레이프 이작가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